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었던 뭡니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 글의 작가는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알겠죠? 이 김수영 시인은 원래는 이제 후기 모더니즘 작가였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은 민중시 작가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 자체도 바로 1960년대, 7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그런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조그만 일, 그치? 자, 세모를 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세모 치는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사실은 사소한 일. 바로 비본질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즉 원래는 얘는 바로 뭐다? 사실은 분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그런 것에만 분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자,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왕궁의 음탕에 대해서 분개를 한다 안 한다? 그렇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과 대비되는 게 바로 이 네모 치는 것들이고 네모 치는 것들이 바로 사실은 중요한 일이자 바로 본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자는 바로 이렇게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 대신에 사소한 것에서만 분개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모 친 것과 네모 친 것들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그쵸? 옹졸하게 분개하고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지금 옹졸하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다? 맞아. 그치, 바로 뭐다? 화자 자신의, 그쵸? 옹졸함에 대한 고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라는 겁니다. 지금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 자, 이거는 원래는 바로 뭐다? 원래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돼. 얘도 사실은 바로 뭐다? 힘이 없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사람한테 분개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사람을 표현하는 데 보면 바로 뭐다? 돼지 같은 주인년 이러고 비속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바로 뭐다? 비속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어떤 효과를 드러낸다? 바로 화자 자신의 속된 모습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장치로서 이렇게 일부러 비속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음률을 형성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연을 보도록 합시다. 자,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라는 거죠. 자, 여기서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화자가 진정으로 화를 내야 되는 것. 그쵸? 바로 본질적인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쵸? 즉, 바로 뭐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월남 파병을 통해 그쵸? 국민은 희생에 돈을 버는 상황을 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월남은 이제 베트남을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치면. 알겠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 파병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파병의 이유가 원래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실제로 이제 베트남이라고 하는 지형 자체가 밀림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그 베트남 그 일종의 그 게릴라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지적으로 조금씩 막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하는 거에 막 당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미국이 자꾸 이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인을 파병한 이유가 사실은 바로 뭐냐면 미국의 이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돈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군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무기를 보내주면은 그 무기가 다음날 인천항에 도착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기도 빼돌려가지고 돈을 벌고 외화를 벌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그 월남에 파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이제 돈을 외화를 벌고 있는 그런 정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자유를 근데 나는 이행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하지 못하고 자,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진정으로 화를 내야 되는 것에 화를 못 내고 바로 이런 야경꾼들에게만 화를 내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전통이나 역사가 유구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즉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다? 화자의 그렇죠? 자, 옹졸함. 즉 다른 말로 하면 소시민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옹졸함은 오래된 것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무기력함. 다음 소시민성이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뭐다? 화자 자신의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화를 제시를 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온전함을 보여주겠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들이 너스들과 즉 간호사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포로경찰은 바로 뭐다? 정권에 협력하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라는 거죠. 자, 꼭새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너스들 옆에서까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화자의 경험담. 즉, 일화를 제시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전부터 지녔던 소시민성을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화자의 바로 뭐다? 소극적인 반항, 저항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더라는 거죠. 마치 자기가 간디인 양 바로 보니까 간디가 그 영국의 그 저항한 방식이 비폭력, 비협조였잖아. 그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포로경찰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정권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나는 반항이다라고 굉장히 소심하게 그렇게 저항을 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역시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스펀지 만들기, 그 다음에 거즈 접고 있는 일, 그렇죠? 자, 요거는 자, 아마 학교에서는 약간 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다. 요렇게 이제 많이 필기를 해줄 거예요. 일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줄 건데, 사실 이거는 바로 뭐다? 일종의 소극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뭡니까? 비본질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내용이. 자, 그래서 봅시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바로 뭐 이렇게 소심하고 약하다는, 바로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이렇게 개한테도 지고 뭡니까? 어린아이한테도 진다라고 해서 굉장히 힘없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떨어지는 은행 나뭇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이라는 거지. 즉 바로 뭐다? 이렇게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소한 일임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여기더라는 거죠. 일종의 이거는 바로 뭐다? 이렇게 사소하게 행동을 하면서 이제 뭡니까? 느껴지는 일종의 죄책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양심에서는 자꾸 뭔가가 찔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 뭐다?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 저항하고 하자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용기는 없더라는 거죠.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저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것. 그렇죠? 적인 일, 즉 불의에 맞서는 삶을 나타내는데, 나는 그러한 삶을 못하고 바로 뭐다?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현재 화자의 위치가 되는 거죠. 화자의 실제 위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방관자적이고 소시민적인 삶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이제 그 뭡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바로 뭡니까? 소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발쟁이에게 역시 마찬가지 비본질적인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이 없는 어떻게 보면 화자와 동일한 대상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그렇죠? 실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그렇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동회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민센터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자, 돈의 양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그치. 바로 이런 걸 우리는 점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점강적 표현. 점층과 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점강적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화자 자신의 옹졸함을 역시 부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분개하는 금액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나는 짜잘한 것에 더욱더 뭡니까? 자꾸 뭐라고 해야 되지?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그런 옹졸한 모습을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점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자, 모래 동그라미 칩시다. 그 다음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자, 바람, 먼지, 풀.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친 대상들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매우 작고 왜소한 자연물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매우 작고 왜소한 자연물한테 내가 얼마나 작으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은 나는 얘네들보다 더 어떻다? 그치,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작고, 그쵸? 왜소한, 그쵸? 보잘것 없는 대상들보다 화자 자신이 더욱, 그쵸? 자금을 나타냄으로써 이를 통해 바로 뭐다? 자조적인 자기 반성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정말 얼만큼 작으냐 하면서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말 줄임표 시상을 마무리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반성과 자조의식의 지속성을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김용도의 질투는 나의 힘하고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반성하는데 그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바로 뭐다? 자조,
그렇죠? 냉소 이런 모습으로서 작품을 그냥 마무리를 하고 윤동주의 그 쉽게 쓰여진 시와는 다르게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이 작품에서 기영도의 질투는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둘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성이라고 하는 이제 핵심 그 뭡니까 키워드로서는 세 작품이 동일하게 작용을 하지만 윤동주 작품만 유일하게 바로 뭐다?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고 있고 나머지 질투는 나의 힘과 뭡니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에서는 그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 작품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하고 함께 실려있는 저 1965년 이발소에서 어느 날 이발소에서라는 소설 작품을 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 작품은 이제 소설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역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현대 소설이고 단편 소설입니다. 성격은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자, 배경은 바로 1960년대 서울 어느 이발소 안이 배경입니다. 자, 주제는 자 바로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지 못하는 소시민의 비굴함을 비판하는 작품이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특정 공간에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사회 전체 문제를 우의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유명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거 보면은 한 학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게 197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전체 사회 전체의 모습을 축소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듯이, 그리고 태평천하도 역시 마찬가지. 태평천하에서 나오는 윤직원 영감의 집안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그 구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화기를 지나 1930년대까지 올 때까지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그때 당시 우리 조선사회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 작품도 역시 바로 뭐다? 특정 공간은 사실 그때 당시 사회 전체를 축소해서 보여주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치? 자,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소시민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해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본격적으로 작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965년 어느 날 이발소에서 바로 시공간적 배경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죠. 자, 앉은 청년은 거울 속을 흘낏 쳐다보며 도대체 이 사람들 말이 아니군 하였다라는 거죠.
자, 갑자기 이제 청년이 머리를 자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뭡니까? 한 청년이라고 하는 존재, 그쵸? 바로 이발소 안에 있던 청년이 다짜고짜 특히 바로 뭐다?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렇죠? 그 안의 사람들을 비난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말이 아닌지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다짜고짜 말이 아니군 하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새로 들어선 청년은 벌써 말뜻을 알아듣고 금시초주를 듯한 눈길로 이발소 안을 휙 둘러보았다. 귀하신 분께서 또 한 분 이렇게 나타나자, 그쵸? 이발소 안은 두 곱으로 서늘해졌다. 모두 간이 콩알만해져서 조마조마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이 모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바로 두 청년을 제외한, 그렇죠? 이발소 안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뭐다? 바로 소시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앞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을 비난한 두 청년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간이 콩알만해져서 조마조마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청년들이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받는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비난만 하고 있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이 새끼가 뭔 소리야 하고 화를 내는 사람 한 명 없고 뭐야? 아 혹시 내 얘기인가 하면서 다들 간이 쫄아가지고 지금 콩알만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이 뭡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다? 바로 두 청년의 외양과 말만을 통해, 그렇죠? 을 통해 자발적으로 굴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바로 뭐다? 아까 어느 날 고구면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왔던 화자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올려놓고 보다 합시다. 자, 왜 어쨌기? 그치?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 한 청년이. 그 청년 둘만의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도대체 사람들이 정신이 덜 되어 먹었단 말이야. 요즘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멍청해서들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역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정신 상태를 가졌다 이런 것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냥 정신들이 덜 되어 먹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음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두 일방적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지,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렇게 알면 곤란한데, 그럼 지네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해보든가. 그치? 그런 것 없이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 다짜고짜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쵸?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쵸? 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사람들의 무지함을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두 청년은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된 이발소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다. 자, 잠시 뒤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사복 차림인데 신분증을 내보이며 두 청년에게 불신 검문을 하였다. 바로 이 한 사람이 진짜 권력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검문을 하였다. 그들은 신분증을 내보이고 비쭉비쭉 웃기까지 하며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임을 밝혔다라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뭐다? 두 청년의 정체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사실은 그 뭡니까? 실제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에도, 그쵸? 바로 뭐다? 강압적 태도에 대해 묻지도 않고 두려워한 것이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네들과 지금 다 똑같은 사람인데 괜히 와가지고 뭡니까? 마치 힘 있는 사람인 척 하는 걸 보고 그거를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뭡니까? 그저 저 사람들은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귀하신 분인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굴복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이발소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 두 청년은 관명사칭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월권도 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태세를 지니고 사회기강을 확립하자고 강조했을 뿐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태세를 지니고 사회기강을 확립하자. 그렇지? 이게 바로 당시 60년대의 경직된 사회 풍속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강조하는 방법이 틀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죄과에 해당될 만한 법조문은 없는 듯하였다. 그들은 일단 연행이 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얘네들이 딱 뭡니까? 완전히 범죄, 내가 뭡니까? 공무원이야 하고 사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마치 공무원인 척, 힘 있는 사람인 척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자연스럽게 굴복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시대 상황,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힘이 없는 존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권력에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 굴복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 바로 이 1965년 어느 날 이발소 안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뭡니까? 사람들, 두 청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앞에 나왔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의 화자와 같이, 그렇죠? 현실에 굴복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음 작품 구운몽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 구운몽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몽자류 소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쓸 공간이 없어?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 쓰니 좀 그렇네. 그럼 뒤에다가 좀 써도 되겠다. 아니면 아예 여기다 써도 돼. 알겠지? 자, 근데 몽자류 소설하고 함께 공부하면 또 좋은 게 바로 뭐냐? 바로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개를 함께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나라 소설 그 고전 작품에서 꿈을 소재로 하고 있는 소설은 이렇게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둘 다 공통점은, 자, 첫 번째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뭡니까? 둘 다
꿈을 통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둘 다 바로 뭐다? 현실, 꿈. 현실의 구조를 지녔다는 점은 두 종류 소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차이점도 존재를 합니다. 자, 먼저 몽자료 소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자, 이름을 보면 몽자료라고 했잖아, 그치? 바로 꿈몽자에 글자 자자를 써서 몽자가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몽자료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에 몽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몽자료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구운몽,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학습활동에 실려있는 이제 꽁루몽, 이런 것들, 이름에 다 몽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몽자료 소설 이름에 몽자가 들어가서 몽자료 소설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몽자료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뭐다? 바로 인몽과 환몽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제 이 사람이 꿈에 들어갔고 언제 꿈에서 나와서 현실로 돌아왔고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몽자료 소설의 특징이에요. 구운몽 같은 경우도 뭡니까? 세속적 욕망을 가졌더니 육간대사에서 인간 세상을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인몽이었어. 그리고 이제 인간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제 인생 무상을 느끼니까 호승이 나타나서 허허 이제 내가 꿈에서 깨주겠다 하면서 땅땅땅 두드리니까 바로 뭐야? 꿈에서 깨어나는 모습, 환몽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몽자료 소설의 제일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현실의 욕망이 꿈에 반영이 됩니다. 즉 꿈과 현실이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몽자료 소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몽유럽계 소설. 몽유럽계 소설은 이것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몽유럽계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운영전 같은 작품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꿈몽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몽유럽계 소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에 몽자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몽유럽계 소설은 인몽과 환몽이 불분명합니다. 자, 운영전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친구인 이제 안평대군의 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놀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에 별채에서 깜빡 잠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생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던 운영과 이제 김진사라는 두 명의 귀신이 꿈속에 나타나더니 우리들의 살아 러브스토리를 들려줄게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제 나중에 꿈에서 깨거든요? 근데 꿈에서 깼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 운영과 김진사의 영혼이 보입니다. 귀신이 보여요. 알겠죠? 그럼 완전히 이게 꿈에서 깨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장면이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에 대한 구분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뭐다? 몽유럽계 소설은 꿈과 현실이 별개입니다. 아까 방금 운영된 예를 들어서 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던 운영과 김진사라는 두 명이 등장해가지고 내 사랑 얘기 해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꿈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꿈을 꾸고 있는 주체인 나라고 하는 사람의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몽졸게 소설이 이렇게 꿈과 현실이 완전히 별개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두 작품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몽자루 소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구문몽 이제 제목부터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 내용을 정리하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구문몽 제목을 보면 구자가 9구자를 쓰고 있어요. 한자로. 그렇지? 제일 앞에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구문몽. 그죠? 9구자를 씁니다. 자, 여기서 이 9구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인물을 나타내요. 바로 성진과 팔선녀 9명의 인물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운자는 한자가 구름운자입니다. 알겠죠? 이 구름운자는 바로 뭐다? 작품의 주제, 즉 인생, 무상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구름은 형태는 있지만 실체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부귀영화라는 것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 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몽자루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작품의 구조, 바로 몽자루 소설로서 바로 환몽 구조를 가진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제목으로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바로 국문소설, 한글, 국문소설, 한글, 즉 훈민정음으로 쓰여집니다. 알겠죠? 실제로 이 작품을 김만중이 쓴 이유가 조금 독특하기는 해요. 알겠죠? 석고 김만중은 굉장히 좀 효자였답니다. 매일 밤마다 어머니 이제 침소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이야기책을 읽어드리고 막 그랬던 그런 효자였어요. 알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김만중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만중이 든 생각이 내가 이렇게 유배를 가고 나면 누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읽어줄 것인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밤에 적적하실까봐 밤에 읽으라고 쓴 소설이 바로 이 구문몽이었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여성이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로 쓰여진 국문소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몽자류 소설이고, 그 다음에 김만중이라고 하는 양반에 의해서 쓰였기 때문에 양반 소설이죠. 자, 성격은 불교적. 물론 이 작품에는 유불선이라고 해서 유교, 불교, 도교가 다 드러나긴 하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 끝맺음을 보게 되면 불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알겠죠? 그 다음 전기적, 바로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이상적, 그렇죠?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라는 거죠. 자, 배경은 그렇죠? 자, 사실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시간은 중국 당나라 때입니다. 그런데 공간은 바로 현실은 바로 뭐다? 남하 형산 연화봉이라고 해서 얘는 천상계죠. 옥황상제와 선녀가 사는 거는 천상계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꿈은 공간이 바로 뭐다? 중국 일대, 바로 인간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죠. 현실이 천상계고 꿈이 인간계라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꿈이 오히려 천상계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 작품은 좀 반대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작품의 주제는 바로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동안 허무의 극복이 주제이고,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하면 바로 뭐다? 참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깨달음도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로 현실, 꿈, 현실의 이원적 환농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꿈속에서 몽중몽이라고 해서 현실의 모습을 꿈으로 다시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꿈에서 다시 현실을 꿈으로 꾸고, 그 다음 다시 이제 꿈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죠? 자, 현실이 신선계이고,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그렇죠? 바로 꿈이 인간계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짱은 불교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 자, 중국 당나라 때 서역으로 불교를 전하러 온 육관대사는 남학형산 연화봉에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푼다. 이때 동정호의 용왕도 법회에 참석하니 육관대사는 제자인 성진을 용왕에게 보내어 살해한다. 용왕의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성진은 형산의 위부인이 육관대사의 법회에 참석하게 했던 팔선녀와 석교에서 마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 우리가 조금 빠져있는 내용이 있는데, 용왕의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성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빠진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후한 대접을 받는 과정에 바로 뭡니까? 술을 마시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원래 스님은 계율적으로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주계를 어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파괴승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게 바로 뭐야? 이런 계율을 깨트린 스님이다라고 해서 파괴승이라고 해요. 계율을 어기는 스님을 파괴승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진이 바로 뭐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주계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술까지 마신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바로 뭐다? 팔선녀와 마주치더라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성진이 생각하기를, 자,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라는 거죠. 자,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한장을 놓고 공손히 제배하며 인사를 하면서 말하였다. 자, 여보살이여, 빈승은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있어 남자와 여자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뒤에 보면은 막 도수를 부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날아가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말을 걸어서 수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팔선녀가 답례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 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죠? 사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원래 의미는 바로 남녀의 구분. 그렇죠. 일종의 이제 유교에서 나오는 유교 사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남녀의 구별이라는 일종의 유교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에요. 남아 7세 부동석이라 남녀 7세 부동석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지금 뭡니까? 팔선녀가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성진과 팔선녀가 희롱하는 계기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냥 말장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을 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척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뭐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갈등이 아니라 서로 이제 수작을 걸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알겠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성진이 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달마존자는 갈대풀 타고 바다를 건넌다고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만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성진이 웃으며 말하되 다음 페이지 자 대답하되 여러 남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 싶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요.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자, 손을 들어 복사꽃까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보물이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뭡니까? 도수를 함부로 바로 뭡니까? 자기 개인적인 그런 용무를 위해서 도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개인적 이유로 도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도 역시 바로 뭐다? 불가의 계율을 어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팔선녀가 각각 주어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찬연히 한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왜 늦었냐라고 했는데 바로 뭐다? 누구 때문에? 용왕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은 바로 뭐다?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옆으로 화살표하고 쓰도록 합시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다? 자, 팔선녀와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와의 일을 숨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자,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성진이 8손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자, 이제 이 대사가 좀 중요합니다. 자,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여기서 공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자와 맹자를 나타내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요순은 중국의 이제 그 고사를 인용을 한 건데, 그렇죠? 고사를 인용을 한 건데 이제 굉장히 태평천하를 다스렸던 그런 대표적인 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순 임금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려가지고 당시에 태평천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런 임금을 섬겨서 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걸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라는 거죠. 자, 꼭 써서 표시합시다.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부터 대장부의 일이라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다? 유교적 입신 양명 사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쵸?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성진이 지금 바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진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게 된 원인을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동정 여왕의 생일잔치에 가서 술을 먹게 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팔선녀와 서로 희롱을 하게 된 거. 이것을 계기로 성진은 바로 뭐다? 불가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세속적인 그 욕망을 추구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마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08연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정막하기 심하도다라는 거죠. 자, 꼭세로 표시합시다. 우리 부처의 법문은부터 심하도다까지 꼭세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성진이 불교의, 그렇죠? 회의를 느끼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담고 있던 불교의 회의를 느끼고 뭡니까? 유교의 그런 입신양면 사상을 추구를 함으로써 모든 일제 그 번뇌가 시작이 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졸려? 표정이 죽을 것 같은 표정인데. 자, 중력부분 줄거리 보도 합시다. 자, 숙세의 삶을 상상하며 불도의 회의를 느낀 성진은 팔선녀와 더불어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라는 거죠. 자,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사실은 뭐다? 인몽 단계라는 거죠. 바로 현실에서 꿈으로 사실은 이동, 실제로 추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성진은 인간 세상에서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나고 팔선녀는 각기 진채공, 개서멀, 적경용, 정경배, 가추는 이소와 신유연, 백능파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팔선녀와 차례대로 결연을 맺어 두 부인 6남자와 함께, 그죠? 2처, 6첩입니다. 그죠? 8명의 부인을 뒀어요. 그지? 부러워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남자와 함께 화평하고 즐거이 지내는 한편 입신양명하여 부귀공명을 이룬다라는 거죠. 자, 즉, 자, 이 구문공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자, 현실에서 추구했던, 세속적 욕망을 꿈을 통해 사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심화한 내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요런 점은 사실 구운몽의 모태가 된 조신설화 혹은 조신의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신설화와 차이점이 됩니다. 조신설화,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설화가 구운몽의 모태가 되었던 설화인데 이 조신설화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조신설화는 바로 뭐다? 현실의 욕망이, 그쵸? 바로 그 꿈에서
오히려 좌절이 되게 돼요. 내가 뭡니까? 김여인이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꿈에서 여자가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하고 도망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가난해져가지고 오히려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려요. 자식들도 죽고 이래버리니까. 알겠지?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현실의 욕망이 꿈에서 좌절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신설화는 바로 세속적 욕망이 바로 곧 번뇌의 시작이라는 이런 깨달음을 전달하는 게 조신설화인데, 그 반면에 구몽은 오히려 그 인물이 세속적 욕망을 추구했던 게 꿈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그러나 생일을 맞아 종남산 취미궁에 올라가 첩첩들과 가물을 즐기던 양소유는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비회에 잠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작품의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나니까 어떻더라? 내가 누린 것들이 참 허망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비회에 잠긴다 하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뭡니까? 회의를 느끼고 나는 이제 이 집을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봅시다. 소유는 양소유죠. 본디 하남의 배옷 입은 미천한 선비로, 그렇지? 바로 뭐다? 배옷 입은 선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간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성천자의 은혜를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남자들과의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정생수변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부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와 더불어 놀던 것이라. 승상의 부귀풍류와 여러 낭자의 옥용하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뭡니까? 양소유는 인생 무상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작품의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라 이른다. 여기서 유도가 바로 유교를 얘기를 하고, 선도가 바로 도교, 신선 나오고 옥황상제 나오는 건 다 도교 사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불도가 바로 이제 불교, 이것이 바로 세계가 삼교라는 거죠.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신우의 이름을 전할 뿐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꼭지라도 표시합시다. 유도는 부터 이름을 전할 뿐까지. 이게 바로 유교의 한계라는 거죠. 즉 살아있을 때만 중요시하는 게 유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그냥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 요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보제, 형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시한 거는 바로 뭐다? 도교의 한계라는 거죠. 신선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우리가 이상적이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룬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진시황도 뭡니까?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지만 실패를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까지도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큰 전 세계적인 그 권력을 휘둘렀던 이런 사람들도 결국 이루지 못했던 비현실적인 게 도교라는 거죠. 알겠죠? 자,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포단 위에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는 필연 불가와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이것도
고사를 인용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옛날 성현이 뭡니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나가지고 뭡니까? 깨달음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나 자신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5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고자 하되라는 거예요.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성진은 바로 성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양소유는 바로 뭐다? 인생 무상을 느끼고 불교에 귀할 것을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려면은 뭡니까? 자신의 부인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다?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요. 자, 밑줄 치자.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양소유의 연주가 구슬프게 들린 이유입니다. 사실 이 앞부분에 살짝 생각된 게 바로 뭐냐면은 먼저 이제 8명의 부인이 묻습니다. 알겠죠? 그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막 가진 뭔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런 행복한 시절에 오늘 곡조는 예전의 노래가 아니오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막 힘있고 굉장히 그런 그 기계에 찬 그런 소리였는데 오늘은 뭡니까? 슬픈 노래 구슬프게 이렇게 들리니까 옛날의 노래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될 거니까 그것이 이제 슬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노래가 슬프게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모든 남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또한 세속 인연이 닿을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그렇죠? 자, 상공께서 부귀권한을 누리는 가운데도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에게 어찌 장자방을 견주리요? 장자방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향 예불하여서 향을 피우면서 부처님께 이제 예를 드리고, 그렇죠?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리니 득도한 후에 부디 척등을 먼저 제도해 주소서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양소유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자신들부터 어떻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달라 하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양소유의 그런 결정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즐거운 일이구나.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남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모든 남자들이 말하기를, 자, 다음 페이지. 자, 척등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여 하오리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호련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라는 거죠. 이제 뭡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한 호승이. 자, 여기서 바로 이 호승이 바로 뭐다? 사실은 육관대사라는 거죠. 바로 현실에서 성진의 스승이었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꿈속에 이제 등장을 한 거죠.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호승의 외양을 묘사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뭐다? 굉장히 비범한 인물임을 이렇게 외양을 통해서 암시해 주더라는 거죠.
자,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산야 사람이 산속에서 지내는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대승상이 양소유죠. 자, 태사가 여기서 태사도 양소유입니다. 알겠죠? 자꾸 똑같은 사람이지만 고전소설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죠. 자, 태사가 이인인 줄 알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황망이 답례하기를 답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은 읽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이 되면 쉽게 읽는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양소유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승상이 자세히 보니 그죠?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남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구문이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라는 거죠. 자, 요 부분에서 지금 제시하는 거는 바로 뭐다? 지금 꿈속에서 꿈을 통해 현실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몽중몽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몽중몽은 바로 뭐다? 꿈속에서 다시 꿈을 통해 현실의 모습을 보았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현실로 돌아갈 시기가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라는 거죠. 자, 호승이 박장대소하여 가로되 박수를 치면서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본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총명타하였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거는 기억 못하고 꿈에서 잠깐 본 것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15, 16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토벌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정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자, 요 부분이 바로 뭐다? 바로 양소유로서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나는 이곳을 떠난 적이 없다. 당신과 함께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몽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자, 다음 페이지. 자,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을 들어 돌란간을 2번 두드렸다.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였다라는 거죠. 자, 요런 거는 바로 뭐다? 일종의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 술 취해서 꿈꾸는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올바른 길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로서 희롱하시나이까? 지금 나를 뭡니까? 환각으로서 나를 뭡니까? 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을라 그러는 표정인데. 그치? 자, 빨리 끝냅시다. 그럼 빨리 봅시다.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남자의 포단 위에 앉았으되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요 부분, 그치?
자,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거치는 데부터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 데까지. 자, 요 부분이 바로 뭐다? 환몽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인물이 꿈에서 현실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깨어나서 봤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대요. 즉, 이 향로는 사실 바로 뭐냐면 성진이 그 육관대사를 그 처음에 만나고 이제 육관대사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뭡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법당에 돌아와가지고 향을 피고 이런 내적 갈등을 겪게 됐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향불이 지금 사라졌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바로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고, 즉 바로 뭐다? 사실 양소유로서의 삶은 하룻밤 꿈이었다는 것, 꿈이었음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자성어로 일장춘몽, 남가 일몽, 뭐 한단지몽, 그죠? 이런 것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소유로서의 삶이 전부 다 사실은 하룻밤 꿈이었다라는 것, 이렇게 배경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다 적었습니까? 적었죠? 보도록 합시다. 자,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연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각 근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미가 아니니 정실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행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렇죠?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독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황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 입상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6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 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종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그렇죠? 자,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미 육관대사는 성진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성진의 꿈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바로 꿈은 육관대사에 의한 것이라는 걸 이렇게 암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알겠죠? 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든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자, 다음 페이지. 자, 사부의 은혜는 천만법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한 바가 있겠느냐. 또 내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아직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옛날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 자, 이게 바로 한자성어로 하면 장주지몽,
혹은 호전몽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 내용이 사실 뭐냐면은 어느 날 잠자가 들판에서 깜빡 잠이 들게 됩니다. 나무에 기대서. 알겠죠? 그런데 그 꿈속에서 나비가 돼서 들판을 너무 신나게 날아다녔던가 기분도 너무 좋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꿈에서 잠자가 딱 깨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가 꿈에서 깨자마자 한 말이 바로 뭐였냐면 내가 나비가 되어 들판을 날아다닌 것이 꿈인지 아니면 지금 이 나비가 꾸고 있는 꿈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꿈과 현실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교실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트릭스 세상처럼 지금 사실 그 기계들의 배터리가 돼가지고 뭐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 장주진은 호전몽 사상이 아까 얘기했던 영화 매트릭스에 관한 메인 테마가 되는 철학 사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꿈과 현실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다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하나 필기를 해봅시다. 자, 바로 꿈에 대한 성진과 육관대사의 인식 차이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성진은 바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바로 꿈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이꼴 바로 뭐다? 꿈과 현실은 구분이 된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앞에서 특징에서 적었던 이분법적 사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면에 육관대사는 바로 뭐다? 깨닫지 못한 것은 꿈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꼴 바로 뭐다? 깨닫지 못하면 꿈과 현실은 같은 것이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육관대사의 생각이 바로 뭐다? 상대주의적 사고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성진이 이에 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대사가 가로되 이제 금강경 큰 법을 일러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니와 당당히 새로 오는 제자, 바로 이 새로 오는 제자가 앞에 있었던 팔선녀를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렇지? 죽을 그러네. 자, 봐봅시다. 그래서 제자가 있을 것이니 잠깐 기다릴 것이라 하더니 문지킨 도인이 들어와 어제 왔던 위부인 좌 선녀 8사람이 또 와 사부께 베어지이다 하나이다. 대사가 들어오라 하니 팔선녀가 대사 앞에 나와 합장 고도하고 가로되 제자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셨으나 실로 배운 일이 없어 세속 정욕을 잊지 못하더니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에 크게 깨달았으니 즉 성진과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이미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에 돌아왔으니 사부는 끝내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자, 대사와 여성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 뭐니 큰 역량과 큰 발언이 아니면 능히 이르지 못하나니
선녀는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 하라. 일단 마음을 확실하게 잡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팔선녀가 물러나 나귀의 연지군을 씻어버리고, 그쵸? 그 다음, 각각 소매로서 금전도를 내어 흑음 같은 머리를 깎고, 그럼 여기서 흑음 같은 머리와 연지군, 세모친 것들은 바로 뭐다?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깎고 들어와 사례되 제자들이 이미 얼굴이 변하였으니 맹세하여 사부의 교령을 태만치 아니하리이다. 대사 가로되 선제라 좋은 일이로구나 좋은 일이로구나 너희 8사람이 능히 이렇듯 진실로 드문 일이로구나. 드디어 법좌에 올라 강론하니 배꼽빛은 부처님 머리에 보면은 가운데에 그 뭡니까 보석 같은 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머리 한가운데 빛이 쫙 비치는 걸 배꼽빛이라고 하고 보석을 박아놓는 이거 그 빛을 형상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배꼽빛이 세상에 쏘이고 하늘꽃이 비같이 내리더라.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산화 공덕이죠.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꽃잎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김소래 진달래꽃 보면 뭡니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기에 뿌리 우리다. 그래서 산화공덕 사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설법함을 장차 마침에 내구 진언을 송하여 가로되 일체유의법, 일체의 모든 그 유의의 법들을 알겠죠? 여몽함 보영, 여가 같을 여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쵸? 그 다음에 거품과 같고, 그 다음 그림자와 같고, 그쵸? 여로 영여전, 역시 여도 같을 여자인데 로가 바로 이슬, 그쵸? 그 다음에 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역자였더라?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일종의 불꽃, 전기, 번개 이런 것들이 알겠죠? 이것들과 같으니 응작여시가 역자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보고 얘기해 줄게요. 응작여시가 마땅히 이것과 같이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것은 바로 뭐냐면 금강경의 일부 내용을 이렇게 제시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 불교의 공사상,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고 세상의 모든 건 사실 전부 다 바로 뭐다? 일시적이고 환상적인 것이니까 그걸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자, 이에 이르니 성진과 8이고가 일시에 깨달아 불생불멸할 정과를 얻으니 대사가 성진의 됨이 높고 순수함을 보고 이제 대중을 모으고 가로되 내 본디 전도함을 위해 중국에 들어왔더니 이제 정법을 전할 곳이 있으니 나는 돌아가더라. 그래서 정법을 전할 곳이 바로 성진이라는 거죠. 자, 하고 영주와 바리와 정병과 석장과 금강경 한권,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자, 불교에서 자신의 위치를 물려준다는 걸 상징하는, 계승해준다는 걸 상징하는 의미라는 거죠. 주고 서천으로 가리라. 이후에 성진이 연화도량 대중을 거느려 크게 교화를 베푸니 신성과 영신과 사람과 귀신이 한 가지로 존숭함을 육간대사와 같이 하고 8이고가 바로 팔선녀죠. 인하여 성진을 스승으로 섬겨 깊이 보살대도를 얻어 9사람이 한 가지로 극락세계로 가니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마지막 뭡니까? 그 행복한 결말을 보이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메인 사상은 바로 인생우상,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불교의 공사상이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그 양소기의 모습을 통해서 성진의 삶이 훨씬 올바른 삶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작품이 바로 이 구운몽기라는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주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더 했다가는 아마 선생님이 혼날 것 같아요. 다른 건 더 질문 있습니까? 네. 괜찮아요?